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들을 주제는 소유권에 관한 주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지 소유권의 범주부터 확인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계속 중첩되는 개념이 소위 부합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논의를 할 텐데, 일단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주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라고 하는 민법 조문이 있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소유권의 범주에 포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소유권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는 부합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소유권과 별개,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권리로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는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이 부분은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 토지의 정착물 가운데서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하고요,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이런 식으로 학개론에서는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는 거, 정당한 권원 없이 재배된 농작물, 수목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에 부합이 되게 되는데, 농작물의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죠.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 독자적인 권리 객체가 되기 때문에 수확기에 이르기 전에 농작물은 정당한 권원 없다라면 이때는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즉 토지 소유권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자, 이제 독립된 정착물에 관한 개념이 바로 재배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재배되는 농작물. 그래서 뭔 소리냐면,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만약에 지상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또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임차권도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게 될 텐데, 이 사람이 이 토지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한다, 수목을 재배한다라고 한다면 이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이 농작물,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토지 위에 농작물이 있는데, 그럼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누구한테? 바로 토지 소유자 것이 되는데, 플랜카드를 붙여놨습니다.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문제로 대파의 소유권은, 수박의 소유권은 아무개에게 있다라고 병인 방법이 갖춰지게 되면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의 권리의 객체가 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한 권원 없이 재배된 농작물 가운데서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은 이때는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이고요. 자,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식재된 수목의 집단이라든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 외에 등기된 임목이라고 하는 거, 등기된 임목은요, 다른 것과 다르게 이 지금 두 가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한정되는데, 등기된 임목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고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뭐 시험에 나올 이슈는 거의 아니고요. 뒤에 부합, 소유권의 취득 방법으로서 부합이라는 개념과 같이 연계해서 보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큰 이슈가 되지 않고요. 지금 30회 때 출제가 되지 않았던 주제 중에 하나, 먼저 소유권의 개념, 물권적 청권이라는 개념, 요거 하나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유권은요,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물권이다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유권 행사에 방해 등이 있다, 또는 소유물을 누가 침탈해 갔다라고 한다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점유권 할 때 간단하게 점유물이 침탈당하게 되면은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점유권의 행사에 방해가 있게 되면 방해 제거 청구 또는 방해 배제 청구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방해 우려가 있으면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행사에 있어서 어떤 방해가 있다, 또 침탈이 있다라고 하면 소유권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논리 구조가 우리가 민법상 물권이라고 하는 거,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 물권이 존재하게 되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은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준용하는 게 일반적인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데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
그 소유에 속한 자기의 소유물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볼펜을 친구가 가져갔다. 그러면 나는 뭘 주장할 수 있다? 소유물의 반환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친구한테 빌려준 것도 아니고 한 것도 훔쳐간 것다라고 하면 당연히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소유물의 반환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판례 중에 어렵게 구성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자, 소유물의 반환청권은 누구만이?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건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소유물의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전제하게 될 것이고요. 자, 뭐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갑소유 X 건물건에 대해서 을이 훔쳐갔다라고 하면 갑은 을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소유물의 반환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물건의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갑은 더 이상 을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전제가 되면 을자 병만이 을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하나 더. 점유권원이라고 하는 거. 자, 앞에서 얘기도 했죠.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점유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때는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누구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 을에 대해서는 토지를 돌려달라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지상권은 물권에 해당이 되고 정당한 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지상권자 을이라는 사람은 갑에 대해서, 갑이 돌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왜? 지상권 자체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소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서 이게 이제 어떤 케이스가 주로 이슈가 되게 되냐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에 Y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Y 건물을 신축하면 건물을 신축한 누가?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갑이 토지를 파는 게 아니라 을한테 미등기 상태에서 Y 건물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전히 누가 된다?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다시 앞에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갑이 현재 Y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신축을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미등기 상태의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방법이 있다 없다?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미등기 상태에서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남아있다? 갑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 Y 건물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사용 수익을 하고 있는 을에 대해서 갑은 소위 반환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없다가 돼야 됩니다. 소유권 자체는 누구한테 남아있지만 갑에게 남아있지만은 을한테 돈 받은 게 있으니까 을은 당연히 나름의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을한테는 어떻다?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다. 요건 시험에 안 나와요. 쉬우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을이 이 문제 Y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또 팝니다. 병에게 팝니다. Y 건물을 팔게 되고 점유를 이전해 주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Y 건물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왜? 아까 미등기 건물이라고 전제했었고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을은 엄밀히 따지면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또 을이 병한테 팔았을 때 병도 결국은 어떻다? 소유권을 현재 취득할 수 없는 상태이다. 현재 실질적으로 Y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돈을 줬으니까 넘겨받았겠죠. 그래서
나름의 정당한 권원이 있기 때문에 갑은 병에 대해서 반환 청구라는 걸 어떻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얘기예요. 자,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되게 됩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이 사람 을도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될 테고 병도 뭐가 된다고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그래서 소유권 자체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는 취득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나름의 대금 지급했을 테니까 점유하고 있을 테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실제 시험 문제는 그나마 이제 포인트가 정당한 권원이 나름의 정당한 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반환 청구의 핵심 이슈가 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유자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바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때는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나름의 정당 권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고요. 주로 시험 문제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였는데 양쪽 다 걸려요. 어찌됐든 간에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묶어서 소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자, 사용 권능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처분 권능을 침해하는 경우 방해 제거 청구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시험 문제 이슈가 되는 것은 사용 권능의 침해 이것만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여기다가 무단으로 Y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아무 권한 없이 남의 땅에다가 Y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건물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을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을이 소유자가 되게 돼요. 물론 갑은 을에 대해서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해서 이 토지 사용 수익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Y 건물의 소유자는 누가 된다? 을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갑 토지의 소유자 갑은 자신의 토지의 사용 수익이 침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 토지 부분을 반환 청구한 유형이죠. 돌려달라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내 토지의 사용 수익, 내가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건물 토지를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건물 철거를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건 통째로 외우셔야 돼. 대지 인도 청구, 건물 철거 청구, 갑은 누구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바로 대지 인도 청구나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 전제를 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죠. 불법으로 그 토지를 점유해서 건물을 축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지 인도 청구라든가 건물 철거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건물의 소유자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물의 소유자 을에 대해서 대지 인도 청구나 건물 철거 청구 둘 중에 하나 가능하죠. 그래서 대지 인도 청구는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건물 철거 청구라고 하는 것은 방해 제거 청구의 한 유형이 되게 됩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요건 간단해요. 근데 좀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을이요, 이 토지원 별개의 문제로 병한테 이 Y 건물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핵심 포인트, 을은 소유권 보존 등기란 걸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을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나와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려면 원래 이렇게 갑니다. 건축 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되고요. 건축법에 따라서 사용 승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사용 승인이 있게 되면 건축물 등의 등재가 되고, 이 건축물 등의 등재가 되는 걸 근거로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은
애초에 이 토지의 사용 수익 권능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사용 승인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인 상태에서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등기 건물이라는 걸 전제로 하면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요걸 누구한테? 병한테 팔게 됩니다.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한테 팔았다고 하십시다. 이 건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누가 됩니까? 을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건물을 신축하면 그 사람이 어떻다? 우리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등기 안 해도 신축한 사람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보십시다. 지금 결과적으로 병이라는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권 X 토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식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대지 인도 청구 또는 건물 철거 청구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병한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특히 대놓고 제일 중요한 게 건물 철거 청구를 누구한테? 병한테 한다라고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건물의 소유자한테 건물을 철거라고 해야 되지. 건물의 소유자도 아닌 지나간 사람, 야, 네가 건물 철거해라고 얘기한다 하십시다. 지나간 사람이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병도 엄밀히 따지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을이 병한테 팔았다라고 할지라도 건물 철거 청구, 지금 미등기 상태니까 소유자가 누구니까? 을이니까 을한테 대지 인도 청구나 건물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근데 얘가 골치가 아픈 게 이번에 캐나다로 이민 가버렸어. 미등기 건물을 지어놓고 병한테 팔고 도망가 버렸어. 캐나다로 가버렸다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미쳐버리는 거야. 둘은 시퍼렇게 아침마다 병하고 만나서 하이 이렇게 인사하는데 저 새끼는 소유자도 아니야. 건물 철거 청구도 주장할 수 없어. 그러면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을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을이 도대체 어딘지 어떻게 알아? 을이 없을 때 마음대로 건물 철거했다면 큰일 나요? 을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다시 을이 건물 철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갑이 자신의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건물을 때려 부셔버립니다. 그러면 을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그러니까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토지 사용 수익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한다거나 이게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 문제로 자기도 또 보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소유자가 아닌 병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대지 인도 청구,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바로 대지 인도 청구, 건물 철거 청구,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대지 인도 청구나 건물 철거 청구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개념이에요.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본 전제가 되니까 판례에서 나온 개념이니까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누가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를 하게 됩니다. 내 토지에다. 그럼 토지의 소유자는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불법 건물을 양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특이하게 어떻다? 대지 인도 청구 또는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다시 갑시다. 불법적인 건물이 내 토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축조했던 그 사람, 소유자 또는 그 사람의 양수인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대지 인도 청구나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뼈대를 잡습니다. 한편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퇴거 청구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Y 건물을 사용을 하면서 정이라는 임차인을 들이게 됩니다. 해서 지금 이제 이 건물을 누구 병과 정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소유자가 아닌 소유권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 이
자, 정이라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해서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대지 인도 청구나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고, 단순한 임차인, 소유권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뭘 주장할 수 있다?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정리하면 불법 축조한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또 다른 점유자, 예를 들어서 임차인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에 뜨는 건 이 파트예요.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갑은 병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틀린 표현이 됩니다. 갑은 을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이 건물의 불법 건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 보이는 이 사람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해버리잖아요. 야 꺼져! 라고 했을 때 걔가 알았어 꺼져줄게! 라고 삐져가지고 꺼져버리게 되면 건물을 철거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건물을 철거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 퇴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가장 유력한 문제,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를 뽑는 것은 을이나 병으로 보이는, 즉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라든가 이 사람의 양수인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의 양수인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답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답입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바로 대지인도 청구, 건물 철거 청구라고 하는 것. 것은 누구한테 불법으로 이 건물을 축조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불법 건축물의 양수인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 또는 대지 인도 청구 둘 중에 하나를, 철거 청구나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임차인과 같은 소유권이나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뭘 주장할 수 있다?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지금까지 한 7, 8년 사이에 2번 출제가 됐던 사례, 26회 때 마지막 구성이 됐던 게 이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아예 그냥 쇼부를 치셔야 돼. 그래서 대지인도 청구, 건물 철거 청구,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대지인도 청구,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퇴거 청구는요, 소유자한테는 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 대해서만 어떻다?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개를 바꿔치기 해서 구성하는 게 거의 한 문제짜리. 이게 사실 제일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근데 최근 문제는 좀 유치하게, 29회, 30회 때는 좀 유치하게 출제해서 오히려 수험생들이 힘들어졌어요. 너무 쉽게 내다 보니까 법조문만 알게 되면 다 맞출 수 있게 뽑아주는데, 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전통적으로 이제 내왔던 부분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의 유형으로서 사용 수익 권능에 관한 부분, 바로 건물 철거 청구, 대지 인도 청구라고 하는 것과 퇴거 청구, 요것만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 수익 권능에 관한 부분 봤고요. 처분 권능. 듣고 이제 버려야 돼. 여기서는 직접 이슈가 되진 않고 나중에 공유할 때 주로 이슈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처분 권능을 지배했던 물권, 저당권 같은 것이 있었죠. 또는 해서 소유물의 처분 권능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권, 소위 이제 등기 말소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별 얘기 아니고요.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우리 아무 근거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서류를 조작해서 가져갔다. 그러면 을 명의 소유권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 무효인 등기를 지워달라라고는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똑같은 논리 구조로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서류를 조작해서 불법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뒤에서 공유할 때 주로 논의를 삼게 되긴 하는데, 일단은 이런 것이 뭐라고요? 바로 방해 제거 청구의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단순화시켜야 돼요.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하는 것은 건물 철거 청구, 대지 인도 청구. 대지 인도 청구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반환 청구의 한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 바로 퇴거 청구는 임차인 등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다. 그리고 등기의 말소 청구, 이렇게 총 3가지 정도의 유형, 요걸 보통 묶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지인도 청구, 건물 철거 청구는 소유자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만 가능한 개념이다. 이에 대응해서 지금 이제 퇴거 청구는 임차인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무효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는 바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 등으로 구분하는 개념이고요. 그 외에 방해 예방 청구라고 제목만 체크하시는 겁니다. 소유자,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예방이라든가 손해배상의 담보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요 세 개를 묶어서 부를 때 우리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물권이라고 그랬었고요. 지금 소유물 자체를 훔쳐갔다라거나 또는 방해를 하고 있다라든가 또는 방해할 우려가 있다 등이 있게 되면 소위 이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통해서 소유권을 지켜낼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외에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게 됩니다. 또 유치권도 제한 물권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치권이라는 것은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죠. 점유라는 사실을 가지고 성립하는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소유권하고 별 관련이 없어요. 소유권은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도 등기를 전제로 성립하는 물권, 제한 물권은 그대로 준용이 된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제일 간단한 얘기,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논리적으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중에 유치권 할 때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과 처분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되는데, 그 중에서 사용 수익 점유와 관련된 개념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물건을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제한 물권 중에서 점유가 문제가 안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당권하고 지역권이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되게 됩니다. 가볼까요? 자, 우리가 저당권, 지역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런 그림 그려야 되죠? 자, 요역지, 도움이 필요한 토지, 필요할 요자입니다. 그 다음에 승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라고 하는 것, 요렇게 해서, 자, 지역권이라는 것은 요역지의 관리자, 보통 소유자가 될 텐데, 이 사람이 승역지를 이렇게 나다닐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한다? 지역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권은요,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의 지역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것 외에, 자, 승역지 토지의 등기 기록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 요역지 소유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지역권을 취득을 한다. 해서 지역권의 유형이 뭐 용수 지역권도 있을 수가 있고, 통행 지역권, 주로 이슈가 되는 게 항상 통행 지역권이 되게 되는데, 이게 소위 부동산 학계로서 얘기하는 맹지라는 토지예요. 그럼 건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물,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는 방법 중에 하나 뭐라고요? 지역권 이라는 것,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를 통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어떻다? 이 사람은 나다닐 수 있기 때문에 출입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서 건물 지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이 요역지 소유자, 지역권자, 이 사람을 지역권자, 승역지 소유자를 지역권 설정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시, 도움을 주는 토지의 소유자, 승역지 소유자가 될 텐데, 이 사람을 지역권 설정을 허락한 사람, 지역권 설정자가 될 것이고, 요역지 소유자를 뭐라 부른다? 바로 지역권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권자가요, 자, 도로를 보통 개설을 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이 지역권이라는 것은 항상 그 도로에 서 있는 게 아니야. 즉,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다. 해서 아까 이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원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의 전제는 소유자는 당연히 그 물건을 다 점유한다라는 개념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권이라는 것은 어떻다? 점유를 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 도로 위에 맨날 서 있는 게 아니라고 어쩌다 한 번씩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원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지역권에서 당연히 준용이 돼야 등기를 통해 성립하기 때문에 준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반환 청구의 문제는 지역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9회 때 답이 됐던 주제. 이게 지역권자에게는 어떻다? 나머지 방해 제거 청구라든가 방해 예방 청구는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은 소위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 하나 출제 포인트. 요게 두 번 요 근래 계속 나왔는데 이게 나오면 또 하나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소유권도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권리였었고요. 저당권도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저당권에도 기본적으로 준용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될 것인데 저당권자, 자 우리가 갑소유 X주택에 대해서 국민은행에서 대출해주면서 저당권 설정을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을 했다고 했을 때 국민은행 직원이 와서 그 주택에 거주하거나 소위 점유를 한 것은 아니다. 저당권자에도 다 점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는 물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봐봐요. 저당권자는 당연히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 자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주인이 아닌 딴 놈이 와서 그 집에 살든 말든 간에 저당권자는 시비를 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서 저당권자는 어떻다?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문제 구성하는 게 두 가지 형식이야. 그래서 지금 앞에서 자 대지 인도 청구, 건물 철거 청구, 퇴거 청구 요거 세트 비교해봐서 물어보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하고 저당권에 있어서는 최소한 뭐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게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슈가 되지 않는다. 유치권이라는 것은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은 아예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신 나중에 유치 목적물을 제3자가 불법적으로 침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점유권의 침해가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가 바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최근 문제에서 나왔던 거 29회 때 그런 거 나왔어요. 방해 제거 비용이라든가 방해 예방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방해 제거를 직접 너가 방해를 제거해라. 방해하고 있으니까 또는 방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우려를 제거해달라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방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29회 때 아주 특이하게 나왔던 문제라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뭐냐면 출제위원이 너무 쉽게 내려고 몸부림을 친 거야. 너무 쉽게. 법조문에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예방이나 또는 지금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을 가지고 방해 제거 비용이라든가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답을 뽑았던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골치가 아픈 게 문제를 너무 유치하게 내게 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상 그동안 쭉 나왔던 것이 대부분이 대지 인도 청구, 건물 철거 청구, 퇴거 청구 요 세 개 가지고 주로 구성을 해왔었기 때문에 주로 사령 문제로 세트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요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역권 저당권에게는 지역권자나 저당권자에게는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 단독으로 한 문제 내외 나올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린관계, 30회 때 출제가 안 됐습니다. 특이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거의 매년 한 문제가 구성된 것이 상린관계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출발점 자체가요, 소유권은 물권이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다 해서 다른 사람 모두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물권이라고 부르고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소유권의 배타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온 동네 칼부림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 등에 관해서 지금 이웃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하고 적당하게 양보해 가면서 어떻다 살아보자라고 하는 개념을 서로상 이웃邻에서 이웃하고 있는 사람과 일정한 양보를 요구하는 개념을 상린관계 조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린관계 조항이 없다라고 전제하게 되면 진짜 온 동네에 칼부림이 납니다. 해서 뭐 이런 경우에 다시합시다. 토지의 소유자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맹지야, 맹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 맹지입니다. 이웃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은 어떻다? 배타적인 권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유권은 배타적인 권리다. 지금 멋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게 A라는 토지, B라는 토지라고 했을 때, 자, 내가 B라는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A라는 토지의 소유자가 와서 얘기를 하겠지. 저기요, 죄송한데요. 혹시 지역권 좀 설정할 수 있을까요? 뭐 많이도 아니고 여기 출입할 수 있게 조금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지역권 설정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B 토지 소유자가 그동안 A 토지 소유자가 여러 가지로 거슬렸어. 얼굴 딱 봤을 때부터 될 수가 없었어. 그럼 잘 됐다 이 새끼야. 그래서 싫어요 라고 해서 아니 돈 많이 드릴게요. 됐거든요. 아니 땅값 다 쳐줄게요. 아니 됐거든요. 그러면 지역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은 뭐야? 요역지의 소유자하고 성역지의 소유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돈을 뭐 2배, 3배를 주게 필요 없거든. 돈이고 뭐고 나는 네가 애초에 재수가 없었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은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면 갑은 자, 이 소유자를 갑, 이걸 을이라고 했을 때 을은 예를 들어서 갑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내 땅 밟지 마. 확 개 풀어버리는 수가 있어. 이렇게. 소유권은 배타적인 권리라고요. 내 땅 밟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밟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갑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도끼, 낫 이런 거 갖고 죽여버리지. 아니 소유권의 배타성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칼부림으로 간다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물권이라는 개념을 상정하면서도 적정한 선에서 다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슈가 삼게 될 것이 저거부터 가야 되나요? 지금 요거부터 먼저 봐야 되는구나. 자, 지금 요거부터 주의토지통행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토지통행권이라고 하는 거, 주변 토지를 어떻다 통행할 권리가 있다. 이게 주의토지통행권이에요. 자, 아까 이렇게 봤었죠? 자, 맹지. A란 토지, B란 토지가 도로와 접한 토지라고 했을 때 맹지 소유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주변 토지 어떻게 다 나다낼 수 있다. 아까 이 맹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이 B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을과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게 되면은 보통 지역권은 유상이 되겠죠. 이 토지를 밟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나다낼 수 있다.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나는 A랑 같이 눈길 마주치는 것도 싫어. 기분 나빠. 그래서 지역권 설정 계약을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갑은 B라는 토지를 이 토지를 못 다니는 거냐 했을 때 소송을 통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토지통행권의 확인 판결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살 붙여볼까요? 또 잊어버릴 건데 이건 뭐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쟁점은 아니고요. 판결이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듣고 버리는 겁니다. 메모해봤자 아무 쓸모 없어요. 확인 판결이라는 개념이 있게 확인 판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형성 판결. 3가지가 판결의 유형입니다. 형성 판결은 뭐였었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해서 판사님 우리 땅을 쪼개 주십시오. 제가 협조를 안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판사가 그래 그러면 이 토지는 어떻게 해라? 너 A가 갖고 요건 네가 가져. 이런 식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 아까 등기 안에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이게 형성 판결이에요. 그럼 이행 판결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 토지에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을이 등기를 넘겨받아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을이 대금을 다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등기를 안 해주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뭐라고? 판사님, 갑으로 하여금, 매도인으로 하여금 매수인 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하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해요. 그래서 판사가 쭉 보니까 돈 받았으면 등기해줘야지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넘겨줘라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야, 갑 너한테 을한테 등기 넘기줘, 이행해라고 시키는 판결, 이걸 뭐라고 한다? 이행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이행 판결은요,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뭔 소리냐면,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의 판사가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을은 이 판결문을 가지고 사실 혼자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건 나중에 어디에서 공부를 하게 되냐면 지금 등기법 파트에 가면 등기 신청, 원래 갑과 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을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케이스, 그때가 설명드립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행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자, 쉬었던 거 형성 판결. 법원의 판사가 판결문을 쓰는 순간, 확정되는 순간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공유물 분할 판결, 이런 것을 형성 판결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자, 원고나 피고한테 일정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 확인 판결. 이게 바로 주의 토지 통행권의 확인 판결이라고 하는 거. 자, 앞에서 이렇게 갔었죠. 자, 토지의 요역, 자, 맹지, 자, A라는 토지, 그 다음에 B라는 토지, 소유자는 갑, 소유자는 을, 이렇게 B라는 토지 소유자 을이고 맹지의 소유자는 갑이다 라고 전제가 됐을 때 스토리를 이렇게 가는 거야. 도로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으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지으려면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협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을을 상대로 이 주변 토지를, 이 토지의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판사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그래, 갑은 이 주변 토지인 B 토지를 나다닐 권리가 있다라고 확인 판결이 있게 되면은 누가 을이 싫다고 해도, B 토지의 소유자는 을이 싫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갑은 나다닐 수 있다. 이게 소유권의 배타성을 완화시키는 조항이에요. 만약에 소유권은 배타성을 무조건 긍정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 갑은 전혀 이 토지를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되니까, 자, 소유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권, 배타적인 권리,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지만 일정한 부분에서는 다 양보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개념, 주변 토지를 나다닐 수 있는 권리, 법원의 판사가 확인 판결을 하게 되면 어떻다? 이 권리가 원래 없던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이고, 법원의 판사를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이 권리가 외부에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부터 가십시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거 인정이 되다 하십시다. 법원의 판사가 당연히 이게 나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고 했을 때, 갑이, 맹지 A인 A 토지 소유자 갑은 을한테 비용을 지불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비용 지불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법원의 판사가 나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당연히 비용 지불해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지역권 설정하면 따로 얘기하면 당연히 다 비용 지불해야 된다. 지상권 설정하면 따로 얘기 안 해도 당연히 다 비용 지불해야 된다. 주의 토지 통행권도 당연히 일정한 비용은 다 지불을 해야 된다. 이 기본 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논의의 전제고요. 자, 관련한 쟁점들 지문 하나, 둘, 세 개, 두 개 정도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서, 자, 지금 이제 기존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 경우에 이때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외울 건 하나야. 더 편리한 경우는 다 인정되지 않는다.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야. 자, A라는 토지가 소위 맹지, B라는 토지가 옆에 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토지, 도로가 있죠. B 토지에 접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쪽에도 도로가 있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도로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한참 돌아서 가야 되니까 이게 되게 비용도 복잡하게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 그래서 이쪽을 바로 지나가면 아주 좋아. 이게 더 편리한 경우야. 이때는 어떻다? 주2토지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자, 기존 통로가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해서 이건 건축법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했을 때 기본적으로 도로로서의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대지가 도로에 1.8m 접해 있으면 건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8m가 접해 있다. 그러면 쓸모가 없는 통로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다? 주2토지통행권이 인정되게 된다라고 해서 이걸 다 보시게 되면 뒤죽박죽 때 안 되는 거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더 편리한 경우는 다 주2토지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좀 옛날 문제 패턴이에요. 그래서 요즘의 이슈는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제일 뒤쪽에서 주로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첫 번째 포인트, 더 편리한 경우에는 주2토지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자, 두 번째 내용 볼까요? 토지 소유권을 사용권을 가진 사람이 주2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이거 별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A 토지 소유자가 주2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청구할 수 있고요. A 토지 지상권자는 임차인 이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당연히 주2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승소하면 당연히 주2토지통행권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번 출제가 돼 있었죠. 그래서 그럼 주2토지통행권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출입할 수 있을 정도, 딱 여기까지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자, 옛날에 나왔던 거 15-1 때가 나왔던 게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건축법에서는 도로의 폭을 4m로 원칙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4m 나다낼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문제에서 장래 토지 이용상을 고려해서 일단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이 나다닐 폭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거 인정 안 됩니다. 주2토지통행권은 지금 당장 나다닐 수 있을 정도, 출입할 수 있을 정도. 그러면 몇 미터냐? 그럼 모르지. 사안마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안마다. 이게 논밭이다. 그러면 이제 폭 1m를 인정할 필요가 1m만 해도 충분한 노릇이고. 근데 논밭인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경운기 같은 거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럼 그 정도 나다낼 수 있는 폭이면 충분한 것이지 꼭 4m라든가 이런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할 거. 그래서 장래 토지 이용상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게 출제 이슈로 마지막 구성이 됐었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주2토지통행권자 나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로 개설 비용 등은 당연히 누가 주2토지통행권자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 큰 쟁점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쟁점은 치료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좀 복잡한데요. 자, 지금 두 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A란 토지, 맹지, B란 토지, 도로 접한 토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주2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A란 토지 맹지의 소유자는 누구한테? 바로 B란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 유상입니다. 너무나 상식이기 때문에 이건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당연히 이 토지를 어떻다 다 사용을 하려면 당연히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유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무상인 경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가 원래 한 필지였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 토지인데 토지 분할 과정에서 A 부분이 맹지가 돼 버리게 됩니다. 도로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요. A 부분이 맹지가 되고 B 부분이 소위 주2토지 통행권의 대상이 되는 그런 토지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렇게 토지 분할로 주2토지 통행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다? 이 A 토지 소유자는 맹지의 소유자는 무상으로 주2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건 이제 그렇다 치고 제일 어려운 게 이 얘기죠. 지금 원래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A, B 두 개 토지를 가지고 있다. 토지 분할 과정에서 을한테 이 A라는 토지를 떼어줬는데 맹지가 돼버렸다. 그러면 이제 을은 무상의 주2토지 통행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을이 누구한테 병에게 이 문제 토지 소유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병도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게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병은 이제 어떻다? 유상이다라고 하는 거. 토지 분할로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대체는 어떻다?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게 되겠지만은 자, 근데 다시 이 토지에 거주하는 소유권 자체가 바뀌었다. 그럼 병은 다시 어떻다? 유상. 그래서 출제 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더 편리한 경우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출입할 수 있을 딱 그 정도까지만 어떻다? 주의 토지 통행권의 범주로서 인정이 되게 된다. 세 번째 이슈. 기본적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은 유상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유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토지 분할 때문에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한 사안에 있어서는 이때는 토지 분할로 인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면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여기까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그럼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토지 분할로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 토지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그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다시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이슈. 물론 나중에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다 할지라도 큰 도로, 공로가 개설되게 되면 더 이상 필요 없었지만 더 이상 주의 토지 통행권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해서 사실 상린 관계에서 좀 덩어리가 되는 게 양이 좀 많은 게 이 아이고요. 얘가 전통적인 출제 영역이 되겠습니다. 사실 주기상으로는 얘가 나올 거로 봤는데 아예 30회에서는 아예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통계를 보면 이게 자, 요 얘기가 23회 때인가 24회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더라? 최근에 28회인가 27회 때 나왔던 것이 바로 장래 토지 용상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 답을 뽑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가장 유력한 주제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다시 유상이 되게 된다. 이게 출제 이슈 해서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개념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린 관계라고 하는 거 소유권의 배타성을 긍정하게 되면 칼부림 나기 때문에 요거 조금씩 양보하자라는 의미.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기억을 하실 것이 몇 개가 세트로 가게 되는데 먼저 이웃토지 사용 청구권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주로 나오는 게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자, 계속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무슨 청구한다 이런 게 몇 번 나와요. 뒤에 가면 이제 지상권에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 전세권에서 부속물의 매수 청구, 임대차에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 부속물의 매수 청구 이렇게 세트로 막 나오게 됩니다. 요는 어떤 사람이 청구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상당수의 권리가 뭐냐면 다 형성권이라고 해서 일반 당사자가 권리를 주장을 하면 다 그대로 상대방은 따를 의무가 있다. 이걸 우리가 나중에 형성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민법에서 청구한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유형이에요. 단순하게 부탁한다. 그냥 나의 의사표시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쟁점은 대부분이 다 뭐라고요? 형성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첫 번째 담장 설치 청구권 나와 있죠? 자, 두 개 토지가 있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두 개 토지가 있게 됩니다. 해서 이쪽을 A라는 토지, 옆에를 B라는 토지라고 했을 때 A라는 토지의 소유자가 B라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야, 담장 설치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다? B라는 토지 소유자는 담장 설치에 협력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왜? A라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되게 되면 상대방은 어떻다? 협력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계약성의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가 되게 된다. 뒤에 바로 이제 공부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인에게 점유한 사람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하면 등기 명의는 어떻다? 등기를 넘겨줄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이제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파생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라고요?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토지 소유자가 현재 담장이 없는 상태에서 B라는 토지 소유자에게 담장 설치를 청구하게 되면은 B라는 토지의 소유자는 어떻다? 담장 설치에 협력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 통상의 자, 일반적인 의미의 경계표, 담 등의 설치 청구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통상의 경계표, 담 등의 설치에 협력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걸 갖고 한번 답을 뽑았어요. 그래서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는 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떻다? 법적 의무, 담장 설치에 협력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취지고요. 두 번째, 전통적으로 나왔던 주제. 자, 담장의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 거. 자, 절반씩 부담한다. 그래서 다시요, 키워드를 끊어가야 돼. 담장 설치 비용은 어떻다?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된다. 그래서 A 토지와 B 토지에 걸쳐서 담장을 설치하고자 한다. 그러면 담장 설치 비용은 토지 면적과 무관하게 어떻다?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담장을 설치하려면 눈으로 봐서 여기가 경계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적 측량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해야지 경계를 확정을 짓는 거지 그냥 대충 담장을 짓지는 설치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계표 담의 설치를 위한 포인트 뭐라고요? 측량 비용은 어떻다?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게 된다. 이게 별것도 아닌데 시험 보실 때는 상당히 까다로워요. 면자, 측량 비용은 어떻다?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그래서 설치 비용은 어떻다? 절반씩 이렇게 되어 있죠. 설치 비용은 절반씩, 설치 비용은 절반씩, 측량 비용은 비례해서, 면적이 비례해서 부담한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자, 갑이란 토지가, A란 토지가 있고요. A란 토지가 예를 들어서 10평, 100, B란 토지가 90평짜리 토지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란 토지 소유자가 굳이 담장 설치를 청구하면 B란 토지 소유자는 어떻다? 담장 설치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되는데 담장 설치하려면 경계를 획정을 해야 되고 경계를 획정하려면 이 주변 토지의 측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측량 비용은 어떻다?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좀 전통적으로 좀 오래전 문제 유형이 바로 담장 설치 청구권 등에 관한 주제. 그 다음에 최근 문제에서 이슈가 됐던 게 이격 건축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격 건축, 띄어서 건물을 지어라 라고 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반미터, 그래서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민법 얘기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건물을 짓고 말고 문제는 다 건축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건축법에서는 대전의 공지라고 해서 경계에서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뛸 거리가 훨씬 더 넓어요. 이렇게 반미터 이런 경우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할 때는 이 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을 위한 시험이니까 반미터 이상 격리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토지 소유자, 이웃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지을 때 어떻게 경계에서 반미터, 0.5m 이상 격리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얘가 혹시 0.5m를 격리하지 않고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짓게 되면 이웃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지 땅이라 할지라도. 이웃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간은 서로 일정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요. 그래서 좀 떨어져 지어야 된다. 이게 민법 취지라고. 그런데 이 이웃하고는 토지 소유자가 0.5m 격리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짓게 되면 이 사람은 이렇게 격리해서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변경, 철거, 공사 중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철거나 공사 중지 등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0.5m를 격리했다. 이게 기본 명제예요. 0.5m를 격리하지 않게 되면 이웃 토지 소유자는 이 문제 사람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고요? 공사 중지나 변경 또는 공사 철거 등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예외가 있으니까. 어떤 경우냐면 지금 0.5m를 격리하지 않고 건물을 지어 완성을 해버렸습니다. 혹은 공사가 시작되고 1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경과된 시점에서 변경해 주세요 라면 아사리판 되거든요. 공사가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공사 완료는 거의 물어보지 않고요. 1년 경과했습니다.
완화됐을 때 또는 완성됐을 때 외울게 뭐라고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외울게 뭐라고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변경 철거라든가 공사 중지 청구는 할 수 없고 바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이격거리 규정에 위반하게 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이렇게 외우셨고요. 마지막 주제가요, 바로 가지 뿌리의 제거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 뿌리의 제거 좀 오래전에 나왔던 주제인데 이건 좀 쉬워요. 간단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토지가 존재합니다. 한쪽 토지에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 자, 그런데 이웃 토지에 심어놓은 나무에 뿌리가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건 이쪽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전화할 필요 없이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뿌리를 제거할 수가 있다. 근데 가지 제거라고 하는 거, 가지 제거, 자, 이런 경우죠. 이 나무가 경계를 넘어서 가지가 넘어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먼저 가지 제거 청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아저씨, 가지 넘어오네요. 잘라주세요. 라고 제거 청구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그걸 들어주지 않게 되면 그때 가서 뭘 할 수 있다? 제거를 할 수 있다. 이걸 정리하면 이런 식이야. 뿌리는 후틀리면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제거 청구를 한 다음에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때 바로 어떻다?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십시다. 뿌리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출제 이슈가 되는 건 뭐가 되겠어요? 가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골이라고 치고요. 감나무, 과일나무가 넘실넘실 넘어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감을 따먹고 싶다라고 저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옆집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새벽 4시 반에 아저씨 죄송한데 가지가 넘어왔네요. 가지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새벽 5시 반에 4시 반에. 그럼 옆에서 기가차가 전화를 확 끊어버리겠죠. 예, 그때 감 따먹으면 됩니다. 먼저 제거 청구했으니까. 제거 청구했는데 들어주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때 바로 제거할 수 있다. 감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는 거야. 뱃속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아무도 흔적을 찾을 수 없어. 근데 뿌리는 뭐라고 해요? 굳이 연락할 필요 없이 새벽 3시 반에 기분 나쁘면 그 경계를 넘어선 그 나무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것은 어떻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3가지 정리합니다. 자, 먼저 이슈가 됐던 게 주의 토지 통행권. 더 편리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게 되면 장래 토지용 상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고 지금 당장 나단일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3번째,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기본적으로 유상인데 토지 분할로 인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게 되면 일단 무상. 다만 무상에 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이것을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다시 어떻다?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자, 그리고 나서 담장 설치 청구라고 하는 거, 상대방은 어떻다? 담장 설치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담장 설치 비용은 어떻다?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담장 설치를 위한 측량 비용은 어떻다?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게 된다. 가지 제거 먼저 한 다음에 제거 청구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고 뿌리는 바로 제거할 수 있다. 한편 0.5m 격리조항 이격거리 규정 조항을 적용을 위반해서 옆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었을 때 바로 원래 변경, 철거, 공사 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완공되거나 공사가 진행되고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는 이렇게 뭐라고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잡고 외우셔야 돼. 텍스트를 읽어 가시게 되면 다 이해가 되고 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시험 보실 때 자꾸 읽어 보시게 됩니다. 읽어 보시게 되면 말려버립니다. 왜? 보는 내용 중에 상당수가 모를 얘기거든. 그런데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손해배상만을 어떻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상rin관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소유권 취득 등에 관한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